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이라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 즉 서사문학을 배우게 될 건데요. 얘는 문학의 갈래 중에 하나인 서사 갈래이고요. 허구의 문학입니다. 즉 픽션, 가짜라는 뜻이에요. 상상의 세계, 즉 허구의 세계에서 누가 서술자인 나가 있어요. 내가 현재에서 과거에서 현재에서 주로 과거가 메인 얘기인 이 성장소설의 이야기, 성장소설입니다. 즉 정신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건데, 주인공인 나가 어른이 된 후에 청소년 시기 때 굉장히 짝사랑했던 현아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녀의 전화를 받고 아침에 그녀와 만나죠. 그리고 나서 20회 동안 gat혀있던 말들, 20회라는 것은 20년이죠. 20년 동안에 갇혀있던 말들이라고 하면서 현아에게 돌려드릴 것이 있어서요 라고 하면서 전화를 한 용건, 어젯밤에 여자가, 그 여자는 바로 누구? 현아가. 나는 굉장히 어젯밤에 뜬금없는, 어젯밤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현재 마감 날짜를 한참 지났는데 새벽에 갑자기 전화가 왔죠. 나는 굉장히 바쁜 상황이었고 여자였어요. 누군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 여자는 돌려드릴 게 있다 그러면서, 그렇죠, 만나자고 하고, 나도 어떻게 나가겠다고 해서 둘이 만남의 성사가 됩니다. 참 신기한 약속이었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바로 누구였어요? 내가 20회 전에 그녀가 여고생 시절의 현아, 즉 눈앞에 있었던 여자가 어제 전화한 여자고, 그 여자가 바로 내가 20년 전에 사랑했던 여고생 현아였던 거죠. 그 여자를 만난 시점부터 나는 과거를 회상하게 되고요. 그 과거 속의 이야기에서 이제 내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소설은 현재, 과거, 미래로, 즉 입체적 구설의 입체적이에요. 입체적인 게 뭐냐면은 평면의 반대말이 입체인데, 평면이라는 것은 이렇게 반듯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서 갔다가 현재에서 갔다가 미래로 간 거 있죠. 이건 그냥 평면적이에요. 그런데 현재에서였다가 갑자기 푹 들어갔어. 그 다음에 다시 현재로 나와. 그럼 안으로 푹 들어가고 얘가 그럼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해서 입체적으로. 여러분들 막 코 옆에 보면은 이렇게 눌린 코 보면은 평면하다 그러고, 여기 보면 코가 이렇게 막 음영이 있다 그래 봐. 그러면 되게 입체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꾸로 이런 거죠. 여기가 이렇게 하고, 여기 과거 움푹 들어가고, 현재, 과거, 현재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소설의 그 서술상의 특징이 뭐다? 입체적 구성인데,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 아니라 현재, 과거, 미래고, 그 다음에 이게 현재 주인공이 어떤 여자, 어젯밤에, 그러니까 현재의 시간에 있을 때 갑자기 나한테 새벽에 전화 온 여자로 인해서 내가 날짜를 잡고 그녀를 만났는데, 그게 바로 내가 사랑했던 청소년기기 때 20년 전에
여고생 현아였던 거죠. 그녀를 본 순간 나는 갑자기 과거 속으로 후. 그래서 얘는 뭐를 하게 됩니까? 회상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세상에 단 한 건뿐인 시집. 왜 단 한 건뿐인 시집일까요? 네. 내가 언제 20년 전에 있는 내가 누굴 보고 20년 전에 현아를 보고 뭐 했어요? 사랑에 빠진 거죠. 그래서 그녀를 생각하면서 그녀를 위한 오직 그녀만의 시를 쓴 거죠. 그게 바로 세상에 단 한 건뿐인 시집이고 현재 때 전화 수화기 너머로 돌려드릴 게 있다라는 것은 바로 세상에 단 한 건뿐인 시집인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20년 동안 갇혀있던 말들인 거죠. 왜 20년 동안 갇혀있던 말들일까요? 내가 있었죠. 여기에 현아가 있었고요. 현아랑 같이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냐면 나의 친구. 부부예요? 아니에요. 둘은 여고생이고요. 그냥 남고생이고요. 여기 남고생인데 현아네 집은 도시에서 하숙집을 하고 있었죠. 얘가 친구가 현아네 집에서 하숙하던 친구였고요. 나는 현아네 집에 살지 않아. 나는 촌뜨기야. 시골에서 올라왔거든. 근데 나는 친구랑 친했고 내가 시집을 써서 세상에 단 한 건뿐인 시집을 써서 친구에게 준 거죠. 누구에게 주라고. 현아에게 전해달라고. 근데 친구가 근데 나는 현아에게 야 내가 너 시집 썼으니까 이거 시집 꼭 친구에게 받아라는 얘기도 한 적도 없고 방학 때 걔 방학이었는데 방학 때 친구를 만날 기회 등등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현아도 시집의 존재를 몰랐고 나도 현아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성격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나는 친구에게 시집을 줬는데 친구는 현아에게 시집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면 나도 친구도 현아를 사랑했거든요. 근데 20년 후에 알았어요. 현아랑 친구랑 알고 보니까 결혼했던 사이고 현아는 나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게 왜냐면 친구가 죽었는데 유품 정리하다가 발견한 거지. 세상에 단 한 건뿐인 시집을. 그래서 얘한테 전화를 걸었던 거야. 그래서 20년 동안 그게 갇혀있던 말들이거든. 왜? 내가 친구에게 줬는데 친구가 나에게 전해주지 않았고 현아가 유품으로 발견했다는 뜻은 20년 동안 결국 그거는 갇혀 있었다라는 거니까. 볼까요? 보겠습니다. 마감 날짜를 이미 넘긴 원고가 있대요. 이 글의 지은인의 직업은 결국 작가라는 거죠. 직업을 알 수 있고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웠다. 겨우 원고 쓰기를 마치고 기지개를 켜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새벽같이 웬 전화지? 지금 시간이 새벽인데 새벽에 전화 왔어. 예의 없는 사람이네. 며칠 전부터 원고 도촉을 대던 잡지사 기자는 아직 출근할 시간이 아니었다. 새벽이나 밤중에 걸려오는 전화는 대개 좋지 않는 소식을 전할 때가 많아 나는 조금 긴장한 채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거기 여자였다. 여자가 감기 걸렸어요. 지금 선생님처럼. 그러나 전화선을 타고 넘어온 목소리만으로는 누구인지 모르겠고 나이를 가늠하기도 어려웠다. 자, 지금 보면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왜냐면 몰라. 누구에 대해서 내가 누구 여성의 정보를. 네. 저쪽에서 말하는 대로 내버려 두기로 했다. 네, 말씀하세요. 거기 글 쓰시는 나를 찾는 전화인 것 같기는 했다. 여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한참을 머뭇거렸다. 나는 이 여자가 누굴까 하며 열심히 머릿속을 더듬었으나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새벽에? 여자? 누구야?
여자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채 용건을 말했다. 보통 전화할 때는 누군지부터 밝히죠. 돌려드릴 것이 있어서요. 폭탄이에요. 뜬금없는 소리였다. 나는 잠시 멍해져서 다시 침묵했다. 여자가 잠깐 사이를 둔 뒤 더듬더듬 말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20회 동안 갇혀있던 말들이에요. 네, 여기 이 소설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20회 동안 갇혀있던 말들. 아니 누군지도 지금 전화한 여자도 밝히지도 않아. 그리고 갑자기 20회 동안 갇혀있던 말들이래. 대체 뭔 소리야? 그렇죠. 스포 하나도 안 해. 뭐합니까? 궁금해 죽겠어. 그쵸? 소설책 계속 읽고 싶죠? 일부러 그런 거예요. 듣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박상률이라는 작가가 대가라는 거죠. 되게 유명한 작가인데요. 되게 어려운 소설만 쓰는데 이 소설은 그나마 조금 쉬운 소설이었어요. 첫 번째, 새벽에 그것도 여자가 남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누군지를 모른다? 그 다음에 20회 동안 갇혀있는 말들이다? 이거는 뭐다? 그렇죠. 성격 나쁜 사람은 소설책을 찍었거나 아니면은 궁금증 폭발하는 사람은 소설책을 계속 어떻게 읽게 되는 거죠. 일부러 궁금증 폭발하라고 만든 장치였어요. 저는 찢을까 하다가 수업이기 때문에 계속 하겠습니다. 들을수록 알 수 없는 말뿐이었다. 이런 씨부랄 뭐라는 거야? 했겠죠. 여자는 내 사정은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멋있다 여자.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한 뒤 나 갑이야. 전화를 끊었다. 톡. 끝내 여자 참 대단하죠.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끝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야, 그럼 여러분들은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랑 약속할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러진 않죠. 나는 도깨비에 홀린 것만 같았다. 웬 여자가 느닷없이 새벽같이 전화 오더니 나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나가겠다라고 했다. 무언시여? 누구인지도 어떤 일인지도 모르면서 거절하지도 못하고 나간다고 한 자신이 우습기도 했다. 웃기죠? 원래 나는 오전 약속을 잡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래, 나는 이런 성격도 아니야. 사사로운 일은 물론 출판사 일 따위를 보러 갈 때도 될 수 있으면 오후 약속을 잡는 사람이야. 굳이 복잡한 아침 출근 시간에 바깥에 나갈 까닭이 없었어. 더구나 오늘은 꼬박 밤을 새우기까지 했어. 그런데도 이른 아침에 일반적인 약속을 받아들인 거지. 웬일이야. 자, 볼까요? 얘는 원래 어떻게 아침에 약속을 하지 않아. 두 번째, 나 어제 날밤 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랑 뭐를 했어? 약속을 잡아버렸어. 아니, 일반적인 약속을 오케이 했다란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라고 한 거죠? 그렇죠. 도깨비에 홀렸다고 표현하죠. 아닌 밤중에 홍두깨지. 이게 뭐야? 나한테 돌려줄 게 뭐지? 어떤 여자지? 나는 전자우편으로 서둘러 잡지사에 원고를 보냈다. 이어 졸음을 이기느라 뻑뻑해진 눈을 손등으로 비비며 아침을 먹는 마는 뚱 하고서 바로 옷을 챙겨 입고 여자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다. 밖에서는 눈이 퍼붓고 있었다. 겨울이네요. 내가 탄 버스는 조심스레 눈길을 달렸다. 눈이 내리는데도 워낙 서둘러 집은 나설 까닭에 약속 시간보다 꽤 이르게 일러준 여자가 알려준 찻집에 도착했다. 결과적으로 누군지 모르는 낯선 여자가 알려준 찻집에 나는 도착을 했고요. 이렇게 하느라고 나는 그렇죠. 밥은 먹었고 원고 보냈고 도착했어. 그날 뭐가 왔어요? 눈이 왔네요. 여자는 나보다 더 먼저 나와 있었다. 여자도 성격이 좀 급한가 봐요. 그런 문제 나오면은 그런 문제 내 올리였고요. 내가 찻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자리에 앉아있던 여자가 벌떡 일어나 나를 바라보았다. 이른 아침이어서 찻집에 다른 손님은 없고 찻집 주인은 아침 청소 중이었다. 가까이 다가가 여자를 보는 순간 나는 온몸이 굳어버린 줄 알았다. 왜 그러지? 아는 여잔가? 현아였다. 와, 바로 누구? 20년 전
나의 어떻게? first love라는 얘기죠. 몸차림과 몸피는 예전과 다르지만 몸 전체 굵기는 몸통은 몸피는 몸통이라는 뜻이에요. 몸의 두께는 얼굴은 거의 20회 전 여고생과의 청순하던 소녀 모습 그대로의 현아가 눈에 나타난 것이다. 요전 나이도 안 먹나 봐. 20년 전하고 똑같아 내가 보기에. 현아. 이름 말고는 다른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현아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얼떨결에 그 손을 내려다보며 마주잡았다. 여전히 맑고 흰 손이었다. 찌릿찌릿한 느낌이 그대로 전해졌다. 왜 찌릿해질까요? 그렇죠. 20년 전에 나의 첫사랑. 20년 전 현아와의 첫 만남에서 나는 현아한테 그렇죠. 사랑에 빠졌었거든요. 문득 그 옛날 현아가 손을 내밀어 첫 악수를 청하던 때가 떠올랐다. 내 느낌은 순식간에 그때로 돌아가서 낯선 여자가 드디어 내가 옛날에 사랑했던 첫사랑이었어요. 물론 짝사랑이지만 우리 둘은 그렇게 손을 잡은 채 말없이 서로 바라봤다. 현아의 두 눈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호수처럼 맑고 컸다. 와, 현아의 외모에 대해서 나오네요. 초롱초롱한 눈빛이 이젠 축축하게 젖은 느낌이 드는 것 말곤 예전 거의 그대로였대요. 어라? 초롱초롱한 눈빛이었는데 이제 축축해졌대. 이거 왜 그러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왜 축축하게? 아까 그랬잖아. 남편이 뭐 했다. 죽었다. 그 남편은 누구야? 나의 친구. 한참 지나자 현아의 손에 땀이 밴 걸 느끼고 있었다. 땀이 뱄대. 뭐 그녀가 다한증이 아니라 긴장하고 있었던 거죠. 현아가 슬며시 손을 빼더니 탁자 위에 누런 봉투를 집어들었다. 뭐지? 누런 봉투? 이내 곧 현아는 봉투 속에서 공책 한 권을 꺼낸 뒤 탁자곡자 내 앞으로 내밀었다. 나는 원인을 모른 채 공책을 받은 지 겉표지를 펼쳤다. 속 표지에 검정 만년필로 이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을 내 사랑하는 소녀 현아에게 바친다 라고 씌어있고 그 아래에는 날짜와 내 이름이 휘갈겨 있었다. 그렇네요. 바로 이거죠. 즉 현아가 봉투 속에서 공책 한 권을 줬다고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이미 다 들어서 알고 계셨지만 이 봉투 속에 이 한 권이라는 것은 역시나 독자가 계속 호기심을 일으키게 하는 독자에게 호기심을 유발하는 장치죠. 이게 대체 뭐야?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시집이죠. 나는 짧은 신음만 내뱉은 채 공책을 뒤적여 볼 엄두도 내지 않았다. 왜냐면 나한테 20년 전에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이 공책이라는 것은 바로 과거로 가는 어떻게 급행열차거든요. 그의 겨울의 찬바람이 가슴을 후 뚫고 일었어. 왜 가슴에 찬바람이 따뜻한 바람이 아니라 난 실현당했거든.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현애에게 고백하기 위해서 시집을 줬는데 나는 몰라. 왜 그녀가 나한테 아무 말 하지 않았던지. 이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을 내 사랑하는 소녀에게 바친다라는 문장이 맨 앞에 써 있는데 그쵸. 뭐와 날짜와 내 이름. 이게 바로 노란 봉투 속의 책이라는 거죠. 이거는 뭐였어요? 20년 전에 내가 고딩 때 현아 여고생에게 줬던 시집이었죠. 아니요. 직접 준 건 아니지만 내가 친구에게 건넨. 고등학교 시절 나는 드디어 자기 얘기 회상하고 있어요. 나는 친구들과 선생님의 눈을 피해 남몰래 시를 썼다. 자, 얘는요 시를 쓰는데요. 얘 시의 경향성이 이렇게 바뀌어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거에서 되게 구체적으로 만나요. 그 계기가 되는 게 바로 현아입니다. 현아를 만난 전후로 내가 되게 막연하고 관념적인 시를 썼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시를
쓰게 됐다라는 거. 그게 바로 현아인데,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은 옛날 현아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어떤 시를 썼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고등학교 시절 나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눈을 피해 난 남몰래 시를 썼는데 어느 때부터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학년이 높아지면서 점차 학교 생활이 지긋해질 무렵이었을 것이다. 오로지 대학이 인생의 전부라는 듯이 대학 하는 분위기가 싫어지면서부터였다. 잠깐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시고 꼭 서울대 나오셔. 그 박상률 분 한번 볼게요. 박상률 이렇게 한 다음에 꼭 있잖아. 아무리 못해도 서정아는 가신단 말이지. 아, 이분의 연세가 58년생이거든요. 이분의 연세가 1958년인데 전남대 출신이네요. 근데 이 전남대를 도저히 무시하면 안 되고 이 당시에 그 지방 출신의 최고의 서울대는 그 지방의 국립대였어요. 그래서 뭐다 아이고. 그래서 전남대는 제가 지금 뭐 이렇게 휠즈 튄다는 얘기가 아니라 58년생이면 굉장히 연세가 있으시고 그 당시 때 그 지방에서 사시는 분들은 전남대를 서울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4년제 국립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상률님은 고등학교 시절에 성장 소설인데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해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진짜 그거를 현아에게 받고 그런데 이분들은 거의 다 뭐다 그 당시에 지방이 제일 좋은 서울대를 다니셨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공부 안 한다고 하시고 다 공부하셨다. 계속 볼게요. 나는 사람이 공부하는 기계도 아니고 이게 뭐야. 나는 전체 학생이 죄다 공부하는 기계가 되어 내려갈수록 바보가 되어 간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를 만나게 된 나로서는 굉장한 행운이라 생각했다. 시를 모르고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라 하겠는가. 시는 바로 인생이고 인생은 바로 시야. 나는 기획코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혼을 쓰다듬어 줄 시를 쓸 거야.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쓰다듬어 줄 시를 쓸 거야. 와, 대단했네요. 청소년기에 누군가의 영혼을 쓰다듬어 줄 시. 그러니까 내가 목표로 삼는 시는 뭔 거예요? 이거죠. 사람의 영혼을 담은 시. 그러니까 나는 그 당시에 대학 진학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공부하면 할수록 바보가 되어 간다라는 뜻에서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대학 가기 위해서 그냥 머릿속에 그냥 지식을 주입식으로 그냥 넣는 이러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중국이 되게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내가 쓰고 싶었던 기는 사람들의 영혼을 보듬는 시를 쓰고 싶었대요. 나는 기고만장해 있었다. 난 아주 자신만만해 있었다. 나는 이미 세상을 다 알아버린 것만 같았고 그저 대학에 가기 위해 아등바등 학생들은 모두 쫌생이처럼 좀스럽게 속 좁은 놈들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내가 시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나왔는데 사람이 공부하는 기계도 아니고 말이야. 현실이 너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렇게 시를 쓰네 문학을 함내하며 이 책 저 책 난독하다가 여러 자비로 막 읽다가 그만 니체와 쇼펜하우어의 탈속이 뭐냐면 세상을 떠난 듯한 주절거림과 선승들의 거침없는 기행담에 푹 빠져들었다. 네, 그 기행담이 뭐냐면은요, 좀 기이한 행동을 하는 거. 선승이 뭐냐면은요,
그 뭐 스님들 이런 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돌아가신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 그랬으니 학교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내가 당연히 좋은 학교, 좋은 학과에 들어갈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관심사가 무엇이에요? 오직 대학과 학업이죠. 그런데 나는 그런 거 다 옳지 않아. 현실적으로 현실을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나 유일한 관심이 있다면 사람은 딱 두 명. 니체하고 누구? 쇼펜하우어고 그 다음에 선승도 좋아했대요. 선승들, 스님들. 이분들의 기행담임. 그래서 이런 거 해가지고 나는 영혼을 보듬어줄 글을 썼다라는 거죠. 니는 없는 촌살림에 고등학교를 도시까지 보냈은 게 꼭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해야 된다. 알았제? 집이 좀 가난한가 봐요. 아버지의 그런 바람과 달리 나는 대학 같은 건 거의 떠보지도 않았다. 그깟 대학 나와서 뭐 한다고 저러실까? 나는 밥벌이보다 더 소중한 일을 할 사람인데. 밥벌이보다 소중한 일을 한답니다. 자, 아버지의 바람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하는 거죠. 근데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네요. 대학 입시가 코앞에 닥쳐왔지만 나는 이미 대학 같은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듣도 모를 어휘를 조합해서 탈속한 세상을 떠난 듯한 도인들의 잠언이라는 건 뭐냐면 도움될 말들, 훈계, 교훈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 냄새가 그럴싸하게 묻어나는 시쓰기에 몰두했다. 아궁이 속에서 시뻘게 딸고 있는 너의 육신을 보았는가? 검은 재 맷줌으로 남은 너의 목숨, 바로 너의 인생이다. 나무여, 바람소리 길게 듣지 말라.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이런 시를 썼대요. 내가 쓴 시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힌 시였다. 나무여, 바람소리 길게 듣지 말라니. 나는 내가 시적 재능을 타고난 게 틀림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진짜 자기 스스로 엄청나게 칭찬을 하고 있고요. 자화자찬 해당하고요. 히히. 누가 이런 표현을 생각이나 했겠냐? 나는 마치 신들린 듯이 시를 써갈겼다. 시를 통해 무사람들의 영혼을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쓰다듬어 줄 말씀을 들려주어야만 할 것 같았다. 시인을 부처보다도 예수보다도 공자, 맹자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로 믿었다. 세상에. 그러니 시란 마땅히 세속의 탁한 삶에 눈먼 이들에게 뭔가 그럴싸한 경구를 들려주어야 하는 걸로 알았다. 자, 경구가 뭐냐면은요. 세상에 가르침을 줄 말들.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 뇌리를 스치면서 깨닫는 말, 진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눈먼 사람들에게, 속세 사람들에게 딱 도움이 될 말들을 나는 그런 시인, 이 세상의 모든 풍경이 다 시시하게 느껴질 뿐이었대. 그때 내가 누구? 현아를 알았대요. 그리고 그녀를 만난 후로 나의 경향성이 조금 달라져. 현아는 같은 반 친구, 하숙하고 있는 집의 주인집 딸이었다. 그 친구와 나는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이었다. 그래서 둘은 겉으로나마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이였다. 어느 날 친구 하숙집에 우연히 들렀다가 우리보다 한 학년 아래라는 현아를 보았다. 순간 속으로 남몰래 도인인 척했던 나 자신의 바탕이 와르르 무너졌다. 검정 교복 그리고 가는 목에 둘린 하얀 깃. 오특한 코에 아침 햇살을 머무는 이슬처럼 반짝거리는 눈. 나는 현아를 제대로 바라보기는커녕 거의 숨도 못 쉴 지경이었다. 현아가 희고 맑은 손, 아까도 나왔죠? 악수를 청했다. 자, 지금 청소년인 서술자인 나, 지금 과거에 있고요. 의 시선으로 현아의 외양모사를 직접 제시하고 있다는 거.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이미지죠? 되게 트럼펫 좀 불겠습니다. 되게 맑고 청아하고 좀 깨끗한 이미지. 숨도 못 쉴 지경이었대. 뿅 간 거죠. 네. 현아가
죄송해요 여러분. 희고 맑은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다. 진짜 죄송해요 여러분. 지금 한 36시간 넘게 깨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더 갈라지는데 예, 화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오빠 시 쓴다면서 시원한 이런 목소리가 아닐 텐데. 야 멋지다. 현아가 내 손을 쥐는 순간 온몸이 찌릿찌릿 어지러웠다. 다시 성인이 돼서 만났을 때도 그랬죠. 이어 현아가 손을 가볍게 흔들기까지 하자 내 온몸이 다 흔들리는 것 같았대. 아니 발 딛고 서 있는 바닥까지 흔들리고 지우가 흔들리고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대. 첫눈에 반한 거죠. 현아에게 뭐 한 거예요? 푹 빠진 거죠. 그걸 어떻게 표현해서 되게 재밌죠? 온몸. 그 다음 뭐? 바닥이 흔들렸대. 그 다음 뭐래? 지구. 그 다음에 세상이라고 여기 나왔죠. 친구가 현아에게 내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현아는 내가 시를 쓴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애써 티를 내지 않았지만 친구는 내가 하는 짓을 눈치채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난 얼굴이 화끈거려 제대로 대답조차 하지 못했다. 오빠, 교과서에 나오는 시는 뜻도 알쏭달쏭하고 재미도 없잖아. 그런 시 말고 사람들 마른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시를 써봐. 나는 뭔가 단단한 것으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사람들 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시. 그 말을 듣는 순간 시라면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 들었다. 왜 저래? 아니 눈앞에 현아가 사람들 고달픈 현실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사람들을 감동적 받게 하는 시를 쓰라고 지금 했잖아. 완전히 달라진 거지. 옛날에는 나의 관심사가 뭐였어요? 관심도 없는 그냥 세상? 그래서 되게 비판적이었어. 그래서 모호하고 추상적인 얘기를 막 썼었잖아. 그런데 눈앞에 있는 현아를 바라보고 드디어 현실에 있는 사람들,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시를 쓰려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그리 나는 그다지 볼 일도 없으면서 틈이 날 때마다 친구 하숙집, 아니 현아의 집에 들렀다. 스스럼 없고 싹싹한 소년인, 역시나 소년이라고 할 뻔했네. 성격 직접 제시하고 있고요. 친구가 없어도 나를 거리낌 없이 대해주었다. 오빠라는 소리는 첫 만남에부터 자연스럽게 했고 자기가 본 책이나 영화 이야기도 들려줬다. 나는 본디 여동생이 없는 터라 현아가 더욱 사랑스러웠다. 특히 맑고 큰 눈을 바라볼라 치면 마치 커다란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고 꼭 그런 눈 속에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나는 바야흐로 막연하게 짝이 없는 삶이니 세상이니 하는 것은 뒤로 제쳐두고 눈앞에 현아 생각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친구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현아를 보러 가는 꼴이 되고 말았다. 어느 순간부터 속으로 아예 친구가 집에 없기를 바라며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친구도 없고 현아가 없는 날엔 괜히 심풍이 났다. 혹시 둘이서만 영화라도 본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였다. 완전히 뿅 갔네요. 나는 지금 현아를 보기 위해 굉장히 하숙집에 자주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확인도 하지 않았지만 둘이 없는 날이면은 묘한 질투감에 사로잡혔다라고 얘기하죠. 나는 현아네 집에 갔다 오기만 하면 열병을 앓았다. 막 온몸이 뜨거웠고 그쵸? 흥분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막 몸이 아파가지고 선생님처럼 지금 병이 난 게 아니라 열병을 앓았다라는 거죠. 열병이 뭐냐? 흥분한 상태라는 거죠. 왜 흥분했냐? 몸이 달아올랐기 때문이죠. 누구 때문에? 현아 때문에. 오해에 사랑에 빠져서. 그래서 지금 진짜 열병은 나지 않았지만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사랑에 빠졌다고. 네. 계속. 현아를 만난 날이면 현아를 만난 느낌이 좋아서 그랬고 현아를 만나지 못한 날이면 애가 타서 그랬다. 좋은 느낌은 느낌 그대로 간직하고 싶었고 애가 탄 느낌은 어떻게든 현아에게 전달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연습장을 펴놓고 뭔가를 끼적이게 되었다. 그동안 끼적거린 시와는 다른 시를 끼적거리게 된 것이다. 막연히 내 멋대로 세상에 내뱉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을 두고 절실하게 애를 태우는 감정이 그대로 묻어나는 말들이 튀어나왔다. 뭔 말이냐면 그동안 끼적거렸던 시와는 다른 시를 끼적거리게 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옛날하고 다른 내용의 시를 써게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말들을 내 멋대로 현아 만나기 전에는 쏟아냈는데 이제는 구체적인 대상을 두고 절실하게 애를 태우는 감정이 그대로 묻어나는 말들이 튀어나왔대. 즉 현아를 만난 뒤에는 내가 뭐 했다 되게 구체적인 시를 쓰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때부터 나는 연애 감정보다 더 소중한 감정은 이 지상에 없을 거라고 여기며 열심히 연애사를 써 갈겼다. 연애시. 어느 순간이 지나자 연습장에다 따로 쓸 필요도 없었다. 공책 한 권을 마련하여 1년 변호까지 매긴 뒤 바로 시를 썼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공책 한 권이 아주 감동스러운 연예시로 그득해졌다. 다시 읽어봐도 구구절절절절이 명시였다. 특히 현아를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을 그런 시는 몇 번을 다시 들어보아도 그럴싸했다. 시집까지 제작해서 줬다라는 거를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때부터 나는 연애 감정보다 더 소중한 감성은 이 지상에 없을 거라고 여기며 열심히 연애시를 써 갈겼고 어느 순간이 지나자 연습장에 따로 쓸 필요도 없었고 공책 한 권을 1년 번호까지 매기면서 그렇죠. 며칠이 지나지 않아 공책 한 권이 감동실한 연애시로 그득히 특히 연하를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을 그린 시는 몇 번을 다시 봐도 장난 아니었대.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무슨 말을 하냐. 현아를 향한 나의 마음이 담긴 시 고백시가 결국 시집이 됐다라는 거고 걔가 바로 이 책의 제목 네,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이라는 얘기죠. 네, 소녀의 눈은 맑은 이슬로만 채워진 호수입니다. 햇살이 내리쬐면 호수가 반짝입니다. 금빛으로 은빛으로 빛나는 호수면 그 위에 가만히 눕고 싶습니다. 야, 지금 시적 화자가 바라봤을 때 아까 현아 어떤 표현이라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일단은 아까 눈이 크라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호수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그랬잖아요. 빨려 들어갈 것 같다 그랬었잖아. 그걸 그대로 시처럼 표현했네요. 여기까지.